부분이 전 시간에는 제가 베이컨 선생 얘기하면서 학문에 대한 비유를 해드렸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회문화 현상 속에는 자연현상과 상대되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수능에서 1번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게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2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나오지만 나온다면은 꽤 수준이 높더라고요. 우리 국보원 임용시험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그걸 다 풀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회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사회 현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즉, 보수적인 시각에서 볼 것인가. 진보적인 시각으로 볼 것인가. 요거였죠. 이게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사회 전체 수분을 볼 때는 진보적으로 볼 것인가, 보수적으로 볼 것인가. 진보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갈등론. 보수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기능론이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고, 개인적 관점에서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교환이론이고, 또 하나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 교환이론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서 빠졌어.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사례 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할게요.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인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정리하는 내용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자, 사회문화 현상, 사회현상이라고 쓰고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읽읍시다. 자, 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입니다. 또는 연구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탐구 태도, 연구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첫 번째가 방법론적 이론론이었잖아요. 방법론적 이론론. 두 번째가 방법론적 이원론이에요. 방법론적 이론론은 같은 말로 실증적 연구, 같은 말로 양적 접근법, 같은 말로 설명적 연구. 이게 시험 출제위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출제위원도 있고요. 실증적 연구,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잖아요. 실증적 연구, 양적 접근. 그 다음에 설명적 연구는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적 이론론을 실증적 연구, 양적 접근, 설명적 연구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특징 공부할 때 이 방법론적 이론론은 사회현상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콩트의 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콩트. 자, 그런가 하면 방법론적 이론론은 사회현상만이 갖는 특징이 특수성이었잖아요. 특수성. 그래서 이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이건 실증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해석해야 된다. 해석적 연구고, 이건 양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질적인 세계다. 그리고 이 해석한 것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기술적 또는 서술적 연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적 이원론은
사회현상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빼버의 주장이라고 그랬어요. 빼버가 주장한 방법론이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뭘까요? 병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질적인 접근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양만 가지고는 질을 모르잖아요. 또 질만 따지다 보면 양을 또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과 질을 같이 고려하는 태도.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먼저 연구 목적부터 볼게요. 목적은 실증 연구 이론론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일반적 사회 법칙을 찾아내서 이를 기초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에요.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겠죠?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또는 예측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론론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력 연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법칙이겠죠? 그런데 방법론적 이원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법칙 발견이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법칙 발견이 안 되니까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서는 그 절차가 중요해요. 그 절차가 중요한데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걸 또 묻기도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론적 이론론, 즉 실증적 연구, 양적 접근, 설명적 연구는 그 절차가 연역적이에요. 결론, 이게 연역적이고 방법론적 이론론, 즉 해석적 연구, 질적 접근, 기술적 연구는 그 절차가 귀납적이에요. 그러면 연역적, 귀납적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요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어떤 팩트가 있어요. 팩트가 있어요. 팩트. 가장 쉬운 팩트. 소크라테스 죽었죠? 이거 팩트죠? 예수도 죽었죠? 팩트죠? 부처도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이게 팩트라고. 이 팩트를 가지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이론을 만든 거예요. 즉 소크라테스 죽고 부처도 죽고 예수도 죽고 공자도 죽었어. 그들은 모두 인간이야. 따라서 인간은 죽어.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론으로 완성시키는, 이걸 우리는 귀납적 접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귀납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귀납적 접근은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어요. 개개인의 팩트 가지고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성급한 거야. 까마귀 한 마리 봤어요? 거머. 따박이 또 한 마리 봤어요? 거머. 이렇게 할까?
서울에 있는 까마귀를 봤어요. 거머. 부산에 있는 까마귀 봤어요. 거머. 청주에 있는 까마귀 봤어요. 거머. 그걸 결론 내립니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근데 하얀 까마귀 나왔잖아요. 그 순간 이 이론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죽는다라는 결론 내렸지만 안 죽는 인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만희는 지금 안 죽는다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좀 더 지나가야겠지만. 그러니까 안 죽는 인간에 안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아직 그런 사람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이 귀납적 사고는 치명적인 오류, 즉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론에서 한번 출발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이란 뭐예요? 이론. 인간의 이성적 사고에서 나온 거죠. 인간은 죽어. 이게 우리 인간 지금까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죽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인간은 죽어. 결론을 내려놓고 이거 죽어. 나는 인간이야. 따라서 나는 죽어. 그러니까 일반화된 이론, 추상적인 이론에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끄집어내는 거. 이게 바로 연역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역적 접근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판단을 해. 여러분, 어항 속에 물고기 행복할까요? 예전에 장자가 친구인 햇이랑 연못가를 산책을 하는데 장자가 툭 한 마디 던져요. 야, 이 연못가의 이 물고기들 참 행복하겠다. 저렇게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걸 보니 참 행복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인 햇이가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물고기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장자가 뒤통수 맞은 거죠. 네가 나냐? 왜 내 생각 안에 네가 들어오려고 그러냐? 둘이 막 싸운다고. 그래서 이제 햇이가 장자 마누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햇이가 조문을 가니까 장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 장구같이 생기게 북을 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이가 놀래가지고 야, 평생 너 때문에 고생만 한 마누라가 죽었는데 애도를 해야지, 슬퍼야지, 왜 이런 추태를 부리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냐 하니까 장자가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야말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 마누라가 자연과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이걸 내가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이 무의자연 허의 경지인데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햇이가 죽었어요. 장자가 조문해가지고 막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사모님이 돌아갔을 때는 즐거워하고 이게 자연과 하나가 됐다고 기뻐했는데 왜 친한 친구 햇이가 죽었을 때는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하니까 장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마누라 상담했을 때 햇이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마누라가 죽었는데 슬퍼하느냐? 아유, 슬퍼하지 않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햇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도 죽어. 그럼 자연과 하나가 되잖아. 너도 네 마누라 따라가면 되지 왜 여기 살아있냐? 그러니까 장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연적인 자연사와 인위적인 자살이 있는데 자살은 죄악이야. 자연적인 죽음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지만 인위적인 죽음, 자살은 이건 죄악 중에 죄악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또 밤새면서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햇이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팡팡 우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지. 왜 친한 친구 햇이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슬피 웁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한 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사상은 발전할 수가 없다. 진정한 친구란 나를 비판하고 나의 사상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인데 그런 진정한 친구를 잃었으니 이제는 나의 사상도 끝나서 그것이 너무나 슬퍼서 이렇게 통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배울 점이 있죠.
진정한 친구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나를 망하는 길로 가도록 감언 이설로 만약에 잘해주는 친구들은 조금 견제를 해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장자가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니 행복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 생각이야?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물고기한테 물어봐야지. 새는 노래 부릅니까? 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새가 울어 그러죠. 근데 서양에서는 새가 싱잉 한다고 그러잖아.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새한테 물어봐야지. 왜 인간의 사고를 생각하냐고. 이게 바로 연역적 사고의 한계란 말이에요. 모든 걸 인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정관념에 빠지고 편견에 빠지고 아집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때 가장 이상적이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보세요. 연역법은 출발이 어디예요? 이론이라고. 이론. 그럼 이론이 뭐예요? 이미 이론적,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 옳은 진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새로운 이론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존의 이론을 결합해가지고 변형시키거나 조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하기 직전 단계, 즉 아직 확인이 안 된 이론, 이걸 우리는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그러니까 이 이론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아직 확인이 안 된 이론, 이 가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요즘에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모두, 예전에는요 자연과학은 거의 귀납적이었어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거 전부 이거잖아요. 그렇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그 사실관계들 이렇게 실험해가지고 결론 냈잖아요. 근데 요즘 자연과학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 미국 유학 갔다 온 생물 선생이, 선생님 요즘은 자연과학도요 진압적으로 안 하고 연역적으로 해요. 일단 가설 세워놓고요, 그거 확인해봐서 맞으면 하나 이론이 되고 틀리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의 학문이 연역적으로 가요. 추세가 그래요. 추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전부 귀납적 문제예요, 연역적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물어요, 이걸 물어요? 이걸 묻는다고. 여러분이 이걸 묻는다면 여기 교실에 있으면 안 돼. 나가야지. 나가서 몸으로 배워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 근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가지고 이제 사실을 끄집어내는 거라고. 쉬운 얘기 해볼게.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3 들어가야지. 이걸 어떻게 알았어? 구구단이라는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물어봐. 어린아이가 사과를 2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숫자 감각이 손가락 숫자밖에 없어요. 1에서 10까지만 알아.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야, 너 사과 몇 개 있어? 2개.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야?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2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1 더하기 1 이퀄 2라는 덧셈 이론을 모르는 거라고요. 자, 이제 더 깊이 갈 필요는 없고, 사실에서 출발하면 귀납적 사고, 이론에서 출발하면 연역적 사고입니다. 그러면 방법론적 이론론은 연역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설이 등장해요. 가설. 얘는 방법론적 이론론은 귀납적으로 접근하죠. 사실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가설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연역적 접근인 실증적 연구 이론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가설 단계가 없어. 그럼 이건 해석적 연구구나, 이원론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속에서 가설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연역적 사고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가설이 있어요. 여기서는 가설이 없어요. 이걸 알고 이제 시험장에 가셔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문제 제기 단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 단계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이 방문론적 이론론은요, 대부분 무엇의 인과관계를 밝힌다. 인과관계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영향,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또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방법론적 이론론의 주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실증한다. 실증.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심층적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의 컴퓨터 게임의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전부 이론론, 실증적 연구의 주제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해석적 연구 주제에서는 주로 감정, 이입, 직관에 의해서 접근한다라든가 또는 심층적 분석을 한다라든가 또는 뭐뭐에 대한 사례를 연구한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이건 전부 해석적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 풀어보면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 제기 단계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주제 선정을 놓고 이게 실증적 연구 주제인지 해석적 연구 주제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아는가, 이걸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문제가 제기되면 그 다음 단계 곧바로 가설을 설정합니다. 여기는 가설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불가. 가설 설정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가설이 설정되면 이 가설이 옳은 가설인지 옳지 않은 가설인지, 이 옳은 가설의 조건을 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에서.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지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자, 옳은 가설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첫째,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니까 독립변수가 있어야겠죠. 원인에 해당되는 게 독립변수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되는 게 종속변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수능 기출문제 가지고 소개할게요. 지금 제가 하는 가설은 나쁜 가설이에요. 옳은 가설이 아니라, 좋은 가설이 아니라 나쁜 가설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년에는 우리나라 살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가설을 내려서요. 내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살기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가설을 내렸어요. 뭐가 빠져있죠? 살기가 좋아질 거야 라는 종속 변수가 있는데 원인이 없잖아요. 왜? 원인이 없잖아. 그럼 좋은 가설로 들려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좋아질 거야. 그러면 독립변수도 있고 종속변수도 있고 그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또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 하나 소개할게요. 지금 내리는 가설은 좋은 가설인지 나쁜 가설인지 일단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문화비 지출이 많으면 문화비 지출이 많아지면 소득이 높아질 거야. 이렇게 가설을 내렸어요. 문화비 지출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날 거야. 독립변수는 문화비 지출이죠. 이게 원인이죠. 결과, 즉 종속변수는 소득 증가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상하지 않아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영화를 많이 보면 부자일 거야. 영화를 많이 보면 부자가 될 거야. 이거잖아요. 거꾸로 돼 있죠.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비 지출이 높을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수능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고. 이 관계가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정된 가설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검증이 가능해야 이게 좋은 가설이에요. 옳은 가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가설 내렸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거야. 착한 일이 뭔가? 천국. 이거 검증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나쁜 가설이죠. 좋은 가설이 아니죠. 얼굴이 예쁘면 시집을 잘 갈 거야. 대표적인 나쁜 가설이죠.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인당 GDP가 증가하면 경제가 성장할 거야. 나쁜 가설이죠. 왜? 이건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1인당 GDP가 높아지면 당연히 경제가 성장하는 거지. 밥 먹으면 배부를 거야. 이거 뭐하러 검증하냐고. 이거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고요. 검증할 필요와 검증할 가능성, 검증할 필요도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만이 이게 옳은 가설, 좋은 가설의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 안 돼요.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가 좋아. 이건 지 생각이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일단 가치 판단,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 이게 옳은 가설, 좋은 가설의 조건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나왔다고. 몇 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설을 설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검증하냐고. 네? 검증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가설이 설정되면, 자, 이제 기존의 이론을 변형시켜서 이걸 가지고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설이 검증되면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가설을 세웠으면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전체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선별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검증할 것인가? 또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가져올 것인가? 등등의 연구 설계 단계가 있어요. 연구 설계 단계. 그래서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시험 문제가 두 가지 가지고 출제를 해요. 첫 번째가 개념적 정의와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개념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요. 자, 개념적 정의는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개념에 명확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연구 주제가 남편의 재산과 부부애의 상관관계입니다. 독립변수가 뭐예요? 남편의 재산이에요. 남편의 재산. 종속변수가 뭐예요? 부부애입니다. 부부애. 그러면 이제 가설을 세워야겠죠? 자, 가설을 이렇게 세웠어요. 남편의 재산이 많을수록 부부간의 사랑이 커진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이걸 증명해야죠. 근데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때 남편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우리 민법에서 공부할 때 부부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법적인 부부가 있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법적인 남편을 말한다. 이게 개념적 정의겠죠? 그렇죠? 사실혼 관계는 아니고 법률혼 관계의 남편의 재산이 많으면 부부간의 사랑.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숫자로 표현하는 개념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그래서 이건 수량화 작업이에요. 수량화하는 작업 또는 계량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재산과 부부간의 사랑인데 이 부부애를 뭘로 측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루 동안에 주고받는 문자 횟수. 부부간에 하루에 몇 번 문자를 주고받나. 또는 하루 동안에 애정 표시 횟수. 사랑해 이 말을 하루에 몇 번 하는가. 아니면 하루 동안에 스킨십을 몇 번 하는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뭐 문자 횟수로 하건 사랑해로 하건 스킨십 횟수로 하건 이게 다 조작적 정의란 말이에요. 다시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왜? 모든 사회 현상을 양으로 접근해서 실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계학이 필요한 거지 여기에서.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조작적 정의는 수량화하는 작업이다. 계량화하는 작업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또 제 고등학교 은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고등학교 은사님이 저한테 그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앞에 앉은 나에게 너 친구 많냐 그러는 거예요. 순간에 친구들이 한두 명이라 해야지.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이 딱 떠오르니까 예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셀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하고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친구 몇 명이냐 그래요. 순간에 한 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우정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변치 않는다면 너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길거리에서 그 선생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고백을 했죠. 선생님, 저는 벌써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나를 위해서 죽을 놈 하나도 없고요. 나도 친구를 위해서 죽을 놈 하나도 절대 친구를 위해서 나 죽지 않습니다. 이제 깨달았냐? 그러더라고요. 목숨을 바꿀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세상을 얻은 겁니다.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량화 친구 하면 막연하잖아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친구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란 말이에요. 조작적 정의. 그러니까 이 실증의 연구에서는 반드시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도 이제 연구 설계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전수조사할 것인가, 표본조사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료 수집 방법하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범위를 결정해야겠죠. 이게 연구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 가지고 잘 내요.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가지고 잘 냅니다. 자, 그럼 연구 설계가 끝났어. 그럼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이 결정됐겠죠. 그러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가지고 통계 처리해야겠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통계 처리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료 수집했어요. 분석을 해석했어요. 통계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서는 얘는 없어요. 자료를 수집해서 해석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자료 수집의 주된 방법이 있어요. 이거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이에요. 여기서도 자료 수집 방법의 주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방법이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이 있어요. 이건 따로 공부해야 돼요. 따로 정리할 것이고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주방법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것도 결합시킬 수 있겠죠? 질문지법 하면서 면접법도 결합시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 수집 분석 통계 처리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설이 검증됩니다. 그러니까 가설이 이게 잘된 가설인지 잘못된 가설인지 확인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가설이 자료 수집 분석해보니까 가설이 잘못됐네. 남편의 재산이 많을수록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네. 그러면 이 연구는 가설 단계에서 기각돼 버린 거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기각, 이거 법률 용어인데 우리 사회문화에서도 이 용어를 씁니다. 기각이란 말은 쓰레기통에다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쓰레기통에다 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기각되거나 또는 인용되겠죠. 수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용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뭐예요? 결론 도출이죠. 결론 도출이에요. 근데 이 결론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겠죠. 검증이 됐으니까. 이제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반화된 결론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의 대책을 마련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끝이라고요.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이니까 대책을 마련하면 돼요.
그런데 이 방문법적 이원론은 가설 세우지 않았으니까 검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료 수집해가지고 해석하면 여기에서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때 이 결론은 그 사회에만 적용되는 결론이라고. 제주도에서는요, 이게 또 기출문제예요. 제주도에서는 음력 2월 달에만 이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음력 2월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쯤 돼요. 그때 육지에 있던 이삿짐 센터들이 전부 제주도로 가요. 왜냐하면 그게 영등철이라고 하거든요. 음력 2월 달을 영등철이라고 하는데 이 영등철에는 옥황상제한테 이 땅에 있는 모든 잡신들이 전부 올라가서 1년 동안에 업무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잡신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등철 이 한 달 동안이 바로 그 이삿짐 센터에서 말하는 손 없는 날인 거야. 그러니까 이 2월달 영등철에만 이사를 다녀요. 그게 이제 그들의 그 전설 또는 신화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이걸 해석하는 거야. 육지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은 제주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차 중에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 절차 가지고 출제합니다. 이 방문법적 이론론의 연역적인 절차. 연역적이라 한 이유가 뭐 때문에 연역적이라고 그랬어요? 가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세 단계를 묶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단계를 묶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남았네. 자,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단계, 자료 수집 분석, 통계화, 가설 검증, 결론 도출까지 이 세 단계에서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돼요. 가치 중립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진보나 개혁, 보수,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어떨까요? 이 세 단계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죠. 가치가 개입되는데 가치 개입이 많이 개입될수록 좋은 거예요? 적게 개입될수록 좋은 거예요? 적게 개입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소극적 가치 개입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개입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소극적 가치 개입이 나타나고요. 자, 이 대책 마련 단계는요. 대책 마련 단계는 해결책은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치가 개입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치가 개입돼요. 이것도 수능에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탐구 절차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이 탐구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단계를 고르시오. 가치 판단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단계는 대책 마련 단계예요. 그래서 정답이 정부의 환경 대책 마련 단계.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대책 마련 단계에만 이 한 단계, 이 하나만 가장 적극적인 가치 개입이 나타나고 이 앞에 있는 세 단계는 가치 개입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소극적인 가치 개입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노란색으로 된 거. 이 단계는 절대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되겠죠.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게 바로 저 세 단계입니다. 분명히 예산문이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단계 우리 교재로 보면 어디에 있냐면요. 18쪽에 있습니다.
28쪽. 이걸 기초로 해서 한번 쭉 이제 복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쪽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21페이지까지 복습반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제가 핵심적인 것을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2쪽 질문집법, 자료수집 방법, 여기서부터 갑니다. 여기 4개. 하나 또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